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추진위원회 윤경태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 짧지만 이 귀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전망과 남북 의료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라는 주제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걸음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가장 깊은 관계를 하고 계시는 통일부 김남중 차관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깊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욱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참가단체로 개성공업기업 조경주 협회장님이 같이 인사 말씀을 하고 참가 못함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우 우리 협회장님도 인사로 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발제자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또 주 토론자로 질병관리청 홍정희 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전 MBC 보도국장 이한평 위원님 토론자로 참석하십니다. 오늘 그린닥터스 의료복지법인을 책임지시는 정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은 이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추진위원들이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근 그린닥터 이사장님의 개회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 의료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를 하게 되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하경 부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와는 특별히 또 YMCA를 통해서 많은 인연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남중 또 통일부 차관님께서 이제 이 바쁘신 가운데도 또 오셔서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요. 또 유승호 이사장님과 김일기 또 수석연구원님 또 홍정희 국장님 또 발제자들께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2004년도 통일부 지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45년 이래로 60년 만에 남북이 같이 만나서 의료를 같이 남북협력병원의 이름을 한 그런 역사에 남습니다. 그 역사에 남는 기록을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순식간에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힘들었지만은 그 사이에 이한평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싶어서 백서를 만들어서 모든 역사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후세들한테 이런 역할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개성공단이 시작한 것은 2005년, 문을 닫은 것은 15년, 이제 2025년 20년이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또 내년에 앞으로 개성공단 병원을 통해서 또 새로운 리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자세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남북 화해 하나의 의료를 통한 물꼬가 터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운동가시고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부의장을 부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의 격려의 말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뜻밖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되살려 주신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사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을 꼽자라고 하면 그 중에 아마 첫 번째가 개성공단 어느 날 단절이었습니다. 뭐 정치적 논의도 뭣도 없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도 있나?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었는데 글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뭐 그 상처도 아문 듯 하지만 실제로 민족의 상처야 뭐 아물겠습니까?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린닥터스 우리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남북 의료 협력을 시작해서 기념비적인 개성공단 협력병원을 만들었는데 이제라도 굳이 개성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롭게 수많은 나라의 의료 지원도 하는 판에 북한에도 나라와 나라 관계로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게 남북의 의료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오시고 우리 송일부 차관님도 오셨는데 꼭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도 함께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님의 격려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차관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전망과 남북 의료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근 이사장님 그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유성옥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은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기입니다.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가 11월을 진정한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는 것은 4월이 되어서도 행해지지 않는다. 미래에는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복을 만들기 위한 지금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정세 또한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한반도의 앞날을 좌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평화공존이라는 통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리공령, 유무상통의 남북교류 원칙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존 3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END 이니셔티브를 천명하셨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와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며 남북이 이를 함께 실천해온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될 보건의료협력도 사람이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인류의 공동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이 가장 먼저 손잡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지원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다면 경제, 사회, 인도적 분야 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협력 지구가 확장되고 한반도 평화의 공간도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11월은 겨울이 들어서는 시기이지만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책 제언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격려의 말씀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욱 이사장님의 격려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유승욱입니다. 정말 깊어가는 아름다운 이 가을에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의료 협력이라는 희망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같이 해주신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 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가 팽창되면서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이 같은 소중한 담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그린다크스 정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기업협회 조경주 회장님,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과 통일과 북한 법학회 남기명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가 여러 기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신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생을 남북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 일념으로 1986년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26년간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 1, 2차 남북 정상회담, 북핵 6자회담 등에 참여하고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도 한 번도 통일의 꿈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신들이 비약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하였으며 남북 간의 일체 접촉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의 길은 더욱 멀고 험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오랜 염원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시금 웅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년설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령하는 그런 루트와 같은 것이고 매우 전략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이 바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 의료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한때 남북이 경험했던 상호 협력과 소중한 성과들이 그 가능성을 이미 입증하였습니다.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연 조건이 결합될 경우 그 성취는 무한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시적절하고 창의적인 방안과 접근 전략이 기탄 없이 개진되고 활발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미나의 큰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개회식을 마치면서 혹시 부의장님 바로 가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모셔드리고 약 5분 뒤에 세미나를 남기명 교수님을 자장으로 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자리를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의료협력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의료협력에서 시작해서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볼까 마중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북 의료 협력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협력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첫 번째로 개최된 분야가 보건의료분과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도에 다시 재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분야별 회담을 개최되었을 때 보건의료 분야 회담이 개최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북한이 이 분야를 필요로 했고 또 우리 정부도 이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이 남북 의료 협력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교류 협력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허들인 이 대북 제재 면제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보다도 이 남북 교류 협력을 맡고 있는 이 미국의 이 대북 제재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분야가 인도적 지원 분야고 그 분야의 보건 의료 협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북한이 호응만 하면 남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이 의료 협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보건 의료 분과 회담이 열린 것처럼 남북한 모두의 수요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감염병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유엔 아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 지원이 현재 대북 지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 국제기구들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북한이 이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자 신문하고 그 전에 노동신문을 보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 이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북한이 올해 총 6개 병원을 건설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종합병원은 11월 3일 날 개원을 했고 강동구병원은 11월 19일이니까 어제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병원들이 남포시에 있는 용광군병원, 평북에 있는 구성시병원, 그리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응급치료소 2곳을 올해 건설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년부터는 20개 시군의 지방 건설과 함께 병원을 건설하겠다고 이제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평양 종합병원 준공식이 10월 6일 날 가서 한 연설이 있거든요. 그 연설을 보면 북한이 이 의료 혁명에 대해서 북한 말로는 의료 혁명이라고 하죠. 얼마나 관심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북한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뒷부분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김정은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은이 이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건시설, 그러니까 병원 시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료장비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의료진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제 표현한 걸 보면 첫 번째는 이 병원에 대해서 보건시설이라고 표현하지만 병원에 대해서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보건시설은 건축예술의 종합체, 건축기술의 집합체다. 그래서 전문 기술 공간이면서도 봉사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일종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병원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의료기구 공업과 제약공업 발전이 북한이 상당히 후퇴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 병원의 의사 간호원 복장을 지적하면서 무슨 100% 자루를 씌워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마두째로 갖다 씌워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무슨 의사복장이 관리연복이나 미용원의 봉사복 같이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보건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 자료를 한 번만 들여봐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지적 이후에 북한의 의사하고 간호사 복장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평양 중공식 갔을 때하고 평양병원 개원했을 때 의사들 복장을 보면 그 복장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김정은이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외국 사례를 쳐다만 봐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눈높이는 아마 제가 볼 때 약간 농담을 말씀드리면 아마 밤에 잠 안 자고 그 의료 드라마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서양 의료 드라마 아니면 우리의 의료 드라마들을 보면서 우리 병원의 시설, 그다음 병원의 건물, 그다음에 그 병원의 뭐 MRI나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의사들과 간호사들 복장들 뭐 이런 것들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이 평양 종합병원들을 건설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병원들을 평양에만 짓지 말고 평양에 하나 더 짓고 각 도 단위에 하나씩 짓고 그다음에 지방의 시군들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이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만 열리면 이 보건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 남북 의료 협력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저보다도 오늘 토론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염병 공동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봤고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남쪽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열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협력 부자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워낙 낙후됐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예를 들어 뭐 CT나 MRI 같은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북 제재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병원과 보건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협력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 인력 교류와 기술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북 제재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북 제재하에서 의료 협력에 제한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남북 협력이 재개되면 CT나 MRI 같은 소위 대북 제재 항목들의 이제 그 의료 기구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죠. 우리 남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처음부터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기를 사용하고 여기에 관련된 그 의료의 노하우들을 북한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와 의료 협력 방안은 결국은 대북 제재 면제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와 함께 다자 협력을 추진하다가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이 남북 협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층 높아진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 남북 의료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북 협력이 만약에 의료 협력이 진행되고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북한의 수요, 북한이 필요하는 분야, 그다음에 우리가 공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북 의료 협력의 모델은 결국 목표는 마지막 종착지는 제가 볼 때는 그린닥터스의 개성병원의 확대 형태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의료 협력이라는 건 병원을 세우고 남북의 의사들이 같이 근무하고 같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모델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그린닥터스가 가장 어떤 선제적인 경험을 했던 그 모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남북 의료 협력의 백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화된 종합병원의 공동 건설과 공동 운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개성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선봉 지역에 종합병원을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평양에 공동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희망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북미 대화 길에 나서고 남북 대화 길에 나서서
빠른 시일에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 의료 협력이 재개되는 그런 시기를 좀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오늘 발표의 희망이자 기대입니다.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성병원을 한 8년간 운영했던 그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좀 일반적이면서도 뭐라 그럴까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 있고요. 개성병원이 문 닫은 지는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 위기가 들었었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과 화해를 대화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노력들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는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고 관련돼서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좋은 관계가 열린다 하더라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내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문을 열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이 재개는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 정세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2018년도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만은 16년에 문을 닫은 거 2년여 만에 문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고요. 그러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국내의 여론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국제사회에 높아진 우리 위상만큼 국제사회에 설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0년대입니까? 아마 육자회담의 그 틀 속에서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 남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발제자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자 간의 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부의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정책, 전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통일부에서도 아마 남북 회담 본부 및 평화 교류실을 복원해서 다시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은 앞으로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전략적 인내라는데 냉가슴 알아보던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면은 재개를 하는데 이번 절호의 기회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개성병원의 그동안의 그 운영과 경과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병원은 2005년 1월에 응급진료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04년도에 신의주 용천 열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음으로 의약품 지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린닥터스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기가 12년이니까 8년 동안에 무려 35만 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남한 근로자, 그리고 사리원 시와 개성시 주민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8년 동안 35만 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는 전부 무료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또 북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바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응급진료소로 출발을 했지만 2007년도에는 남북협력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북한은 문 두 개의 사이에 칸막이를 두고 남과 북이 따로 하자고 했는데 수술실이라든지 진료실, 엑스선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 칸막이를 털고 문은 두 개로 하되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남과 북의 의료진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진료를 보고 또 수술을 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료 협력에 있어서 남북 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역할을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성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북한의 의료진에 대한 어떤 근로비, 봉급 이런 것도 그린닥터스에서 다 부담을 해가 왔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 개성병원을 운영하는 시기에 핵실험도 했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도 있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성공단이 일시에 폐지됐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개성병원은 꾸준히 문을 닫는 일 없이 계속해서 진료를 봐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마지막 교류의 창구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북한 주민들부터 신뢰를 얻고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얻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닥터스 개성병원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공익성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 세 번째는 자원 공급의 원활성,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인도주의적 봉사 정신입니다. 인도주의적 봉사 정신으로 그린닥터스가 임해왔기 때문에 진료도 무료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도 전부 그린닥터스에서 부담을 하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성병원 재추진위원회를 발배를 해가지고 개성병원을 다시 추진을 하자고 하면서 의견을 모으면서 우리들 앞으로 추진 과제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직이 되면서 그 꿈은 상당히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닥터스는 북중러 국경지대에 있는 크라스키노,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의 병원을 지어가지고 다시 협력의 틀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협력병원을 지어서 다시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경쟁이 굳어지면서 그 부분은 아직 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크라스키노, 호치민, 개성 이렇게 병원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은 아직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의료 협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우선은 국제학술대회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의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취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보건 의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야 맞춤형 교류,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성병원을 운영할 때도 항생제라든지 이런 하고 관련돼서는 그냥 지원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병원, 그런 공장 그런 게 항생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조제 공장 같은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재개가 난망해 보이는 개성공단만 바라보지 말고 원산 갈마지구라든지 낮은 선봉, 연해주정대 여러 취약지에도 눈을 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대화의 물꼬를 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 대화가 복원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은 남북 의료 협력은 지속 가능성이 아무래도 중요할 거라고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북한 내에 거점 병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개성의 종합병원도 좋고 해주의 계획병원도 좋고 아니면은 저 크라스키노 같은 저쪽에
외곽 지역도 좋고 그런데 한번 거점 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와 함께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남북 의료 협력도 개성공단이 그렇듯이 아무래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아마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화해의 무드가 진행이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런 게 바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단체 연합회 같은 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필요한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걸 한번 엮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발제자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기를 북미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곧바로 복원되기는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북미 관계 개선에 의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북한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북 의료 협력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의 벽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위적으로 북한의 의료 실태와 질병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그 구체적 협력 방안 같은 게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국민대학교의 신유리 교수입니다. 먼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어젠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대표적인 주제였던 만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린 닥터스를 포함해서 우리 김일기 센터장님 정말 귀한 발제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인사말에서 좀 이런 말씀이 있으셨었어요. 대내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통일 비용 등을 이유로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더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인정이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다룰 것이 아니라 주제를 좀 질문을 좀 바꿔볼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파이도 갖지 못한 채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조중 우호조약과 러조 우호조약을 통해서 현재 군대가 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의 비상사태가 발생 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조약을 체결한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의 세대들은 지금 북한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도 포함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희는 좀 주제를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퍼주기 프레임에서 우리 대내적으로 이것들을 잘 방어를 하면서 미래의 어떤 어젠다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이 폐쇄는 정말 큰 실망, 정말 마지막 끈을 잃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있었던 정말 많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저희가 향후 어떤 미래를 생산해 나갈 수 있을지가에 대한 정말 많은 어떤 공간을 우리에게 빈 공간을 사실 그냥 큰 그림을 그려서 도화지를 사실 주고 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김일기 센터장님께서 오늘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제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은 어떠한 변화를 현재 겪고 있냐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어서 사실 북한의 법제와 관련돼서 사실 북한의 법제는 다양한 북한에 대한 저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북한의 정권에 있어서 혹은 북한 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재 생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파트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북한이 정말 너무나도 적극적인 법제 정비를 지금 최근 3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관련된 내용들을 변화하면서 우리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도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보건혁명, 이거는 지금 현재 북한이 올해 진행됐던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언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보건혁명의 원년이라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외부에서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혁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요, 북한 스스로 공식 담화를 통해서 사용한 정치적인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단순히 보건분의 어떤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체제의 전환적 수준의 어떤 국가의 전략적 도약을 현재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산업혁명이라던가 농업혁명과 같은 기존의 담론과 저희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북한이 이런 보건혁명을 굳이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선언을 하면서 얻고자 한 바가 뭐에 있냐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걸 저희가 좀 대내적과 대외적인 북한의 현재 상황들을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북한이 2022년도 말에 170여 개국 이상이 실시한 VNRS에 스스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전환적인 행위의 어떤 표현이라고 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VNR에 있어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기존의 VNR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북한식 담론을 여기서도 끌고 가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빈곤에 대한 삭제입니다. 빈곤 퇴치를 인민생활 양상이라던가 혹은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인민생활 수준의 지속적 개선, 이런 방식으로 북한 내부의 용어나 언어를 타용해서 북한 정권의 일종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내용은 삭제를 하면서도 북한이 이런 국제적인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보건혁명의 원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차용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바로 적극적인 법제 정비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상방역법이 제정된 채택된 이후 3차례의 수정 보충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그다음에 의료감정법, 의료품법, 수익물자 소독법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연법, 그리고 마약 통제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보건과 의료, 나아가서 관련된 평양물법에서도 사실 보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북한의 법제 있어서의 변화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변화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보건혁명에서 시작되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국가의 안보에 대한 차원의 이슈로 끌고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체제에 있어서의 우위성을 가장 증명했던 무상치료제에 있어서의 사실 전환적 변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건보험기금인데요. 북한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사회주의 체제의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무상으로 인민들을 모두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북한이 자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건보험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차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인민들의 재정을 사실 보건 재정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끌어오는 형태의 그동안 체제에서 사실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공식 담화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것은 바로 보건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내수 복지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산 갈마라던가 이런 지역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의 이런 교포나 지역 교포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담화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 정책, 언론에 대한 공표, 그리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보험기금이든 보건관광이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북한의 체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서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보건정책이 아니라요. 정권의 통치 유연성을 일종의 이러한 정책들의 반영을 통해서 기존의 김정은 정권과 우린 달라라는 표현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에서는 우리가 무상치료를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우리 인민들의 복지를 담당해주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정 부분 차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통치적 유연성, 내부의 어떤 불안과 불만에 대한 심리를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우린 남북 의료 변화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많이 사실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27초부터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 내용 남북 의료 그동안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조해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은 스탑했다는 겁니다. 2018년 11월 7일이죠. 결과적으로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해서 합의 사항에 따라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 북측 당국에 당시 그때는 건재했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하는 등 정보 교환이 사실 진행이 된 바는 있습니다만 2019년 ASF 발생 당시 남북의 요청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과거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은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프레임 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부까지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북한은 거절을 했었죠. 당시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준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가?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정말 면밀히 살피고 있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그 백신을 콜드체인을 통해서 옮길 수단이 부족해서 참치 여기 계신 분 더 잘 아시겠지만 참치 얼음 트럭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운반을 했었거든요. 북한이 그런 게 없는데 그걸 받아서 어떻게 북한 상황에서 이것을 인민들한테 배표하고 마치고 관련된 상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저희 그린닥터스와 같은 기관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북한 입장에서 필요 없는 거 받아도 쓸 수 없는 거로 준다고 하니 당연히 아니 우리가 준다고 하는데 북한은 싫다 그래?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 방식은 우리 내부에서도 불만을 쌓게 되는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그린 닥터스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현장에서 일하셨던 의사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부에서 개성공단에서 갔었을 때 본인들은 가면 되게 많은 요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달라고 했던 약이 무좀약이었다고 합니다. 무좀약이요. 중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의료 현황의 가장 큰 변화는요. 노인성 질병의 상당 부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성 질병이 굉장히 북한도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민들이 제대로 치료나 우리와 같은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중병에 대한 건 우리도 벌써 못 고치는 거 알아. 그런데 무좀은 하루하루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다 흔히 스며들어 간다 보면 점점 그 파일을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센터장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분들께서 대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에 좀 끝을 가름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우리가 협력 논의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만성질환과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 의료기기의 일반적인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평양종합병원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시설은 지어졌어요. 최첨단 기기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첨단 기기는 컴퓨터나 반도체, 특수한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핵심 금수 품목과 중첩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실제 수요, 제재 환경, 인도적 프레임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 협의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에 대한 한계 극복,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보면 제 구조화 차원에서 센터장님께서 다른 고견이 있으신지를 좀 여쭈면서 제 토론은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북한 어뢰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는 8년 동안 북한 어뢰에 한 거의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된 오늘 이 세미나 통해 정리가 되는 느낌이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이 북한 어뢰와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준비하신 분이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 김일기 박사님이 이런 질병에 대한 여러 영양 부분들, 또 특히 건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 의사 간호사 복장이 또 바뀌는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또 신유리 교수님 말씀하신 또 홍정희 국장님이 이제 계획과 함께 감염병, 특히 말라리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북한이. 그런데 2005년도 개성공단에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휴전선 근방에. 그때 이제 말라리아 전문가가 이제 김중용 박사가 가서 이제 보고 다 발견하면 했었거든요. 거기서 피를 뽑아오기도 하고 체열하고 계획 객담을 가져와서 계획 연구원에서 또 검사를 해서 다시 내성 검사를 해서 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에 어떻게 지금 신유리 교수님이 이제 법을 또 하시니까 북한 법에 대해서 이런 법에 대해서들이 많은 교류를 했어요. 북한하고 협력 교환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누구 책임을 질 것인가, 북한의 책임인가, 남한의 책임인가. 남한의 의사가 북한 환자를 진료했을 때 그러면은 누가 남한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남한 환자가 진료받았을 때 의료보험을 적용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파주의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또 법제가 됐거든요. 의료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결국 안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 책에 이한평 우리 의원께서 만드신 책 안에 내용들이 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서 어떻게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 오늘 이 제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린 닥터즈가 오늘 우리 이태호 전 차관님, 박정환 목사님 오셨는데 이외에는 내년에 이제 등록이 이제 보건 단체로 등록이 된다면은 WHO하고 어떻게 보면은 WHO 동태평양 이 전에 저희 강민규 해서 저희들이 또 미팅을 하면서 북한 어뢰에 대해서 많이 필리핀에 가서 언론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된다면 특히 이제 그린닥터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베트남의 호치민 병원에 땅이 부지가 있는 거예요. 호치민에 있는 호치민 협력자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정학에서 부지라든지 땅이라든지 경영자라든지 또 대표자 변경이 또 다 되면서 또 이번 11월달에 사실은 크라스키노 10월달에 가서 병원을 오픈하는 것을 언론하기로 가는데 연길공항이 문이 닫히면서 사실은 내년 초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러면 오늘 김일기 박사님과 함께 많은 분들, 여러분들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그린 닥터즈가 추구하고 준비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많은 부분들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어떻게 이한평 의원께서 거점병원을 북한 내에 만들어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보건 혁명을 일으켜 준대로 보건 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에 가서 느끼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다른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북한이 굉장히 자존심 내세우고 이 태클 걸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태클을 안 겁니다. 아예 그냥 우리 없다. 그냥 부족하니까 달라.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달라. 그런데 또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는데 결국은 비효율성이더라. 엑스레이 기계를 갖다 주는데 필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 고장나니까 못하더라. 제약 공장을 만들어 주는데 약 원료가 안 오니까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유주기식에 평양에서 할 때 보유주기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린달스 개성민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사람이 가야 된다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박 3일 정도로 어떤 데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 KTX가 놓이고부터는 아침에 가서 저녁에 부산에 와서
회의를 할 정도로 짧아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늘 숙제 이 보고와 발표들이 정말 오늘 너무 귀한 제목을 해주셔서 우리 또 이 신유리 교수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또 홍정희 국장 말씀 필요한 양이 무좀량인데 그 창을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그 CT MRI는 물론 필요하지만 무좀량을 줘서 북한 사람들 섬에 들어가게 하는 전략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 알고 도와주는 거죠. 그 그린닥터에서 개성민이 실제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약들을 개성 지역 개풍 지역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평양 지역까지 환자들을 어떻게 약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크라스키노 가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기차 타려고 만나는 사람 물어보니까 개성병원의 그린닥터 약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참 이 부분들이 많이 스며들었다니까. 그 일들이 남북 간의 어떻게 보면 어로의 그런 어로의 차이를 우리가 도움을 해서 북한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거부감이 없으니까 북한은 쌀 주겠다, 뭐 주겠다 하면 굉장히 반대해요. 어로를 주겠다 하면 모두 그냥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제자 네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로를 통해서 어떤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오늘 많은 공감을 저희들은 오늘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분 발제자님과 어떻게 보면 유승호 박사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예.